않고 대신 근거 없이 시로 하여금 저를 고소하게 만든 이재명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하면서 시의 조직과 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한 이 대가를 반드시 이재명 시장은 갚아야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은 정말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종북 척결에 저는 막이 올랐다 생각합니다. 왜냐? 드디어 이석기가 오늘 기소가 된다는 수원지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돼야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지켜보시고 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우리 황 소장님께서 또 서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해질녘에 왔을 때는 성남시 하늘이 굉장히 이렇게 빨갰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약간 분홍빛이 됐습니다. 내년 6월에는 완전히 파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번 행사 이후에 좀 개인적으로 두 가지 건이 성남과 관계된 두 가지 건을 겪게 됐는데, 제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하고 종북 경기동부연합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 재판에서 경기동부연합이 존재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과 관계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시했었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바로 경기동부연합의 수장급인 이석기부터 거의 100여 명 이상의 애라는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2심이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1심 판결문 대해서 이석기 판결 그 기소문을 돼가지고 글쎄요, 재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2심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재판에서 그게 그냥 드러나 버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잡았습니다. 저희 미디어워치에서. 근데 미디어워치에서 제가 올 초부터 서울대 조국 교수, 동양대 진중권, 민주당의 박영선, 임수경 표절을 다 잡아왔는데 지금까지는 표절 분량이 가장 방대했던 게 진중권 씨의 표절이 가장 방대했었습니다. 거의 논문의 한 90%가 표절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 98%가 표절입니다. 논문 전체 분량.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게 진중권 씨는 그냥 책 한 권으로 한 방에 이렇게 통크게 가는 표절이고 이재명 시장은 한 5개의 논문을 섞어서 한 표절입니다. 어쨌든 분량은 한 98% 전체가 표절이어서 이걸 지금 각 대학에다가 다 제소를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지난 총선 전후로 문대성 의원의 표절 가지고 민주당이 출당이 아니라 아예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는데 지금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입도 안 열고 있어요. 그렇게 표절 가지고 강분했던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건을 가지고 한번 성남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재판 이 전망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10월 10일 날 이 성남 지원에서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저를 각각 3천만 원씩 물어내라고 고소를 했었는데 성남시는 취하하고 이재명 시장과의 재판만 남아있는데 저가 처음에 그 얘기를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성남이 무슨 종북의 그 핵심이고 무슨 이재명 시장이 무슨 종북이냐면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분들이 조용합니다. 요새 저는 10월 10일 날 반드시 제가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제가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이석기 기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정희 씨하고도 이제 소송하고 계신데, 이정희 씨가 요새 재판이 이제 통진당이
아주 사생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재판을 지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널 A에 뭐 6명을 고소했다면서요. 지난주인가 한 2주 됐습니다. 변 대표하고 직언직설에 나갔는데 이석기의 그 아들 주체사상 공부해라라는 걸 가지고 그날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아마 통진당이 고소한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어제 그 채널A 사장, 동아닷컴 사장, 이영경 앵커에서 6명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를 남발할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도 어디서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내일쯤도 고소장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좌파들이 항상 고소를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약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저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들은 정당하고 이쪽은 탄압이고 공작이고 엄해다라고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이 소송에서 31번을 붙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 제일 마지막에 이긴 게 안철수가 저를 선관위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무혐의 처분받은 게 마지막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고생 중인데 이번만 이기면 아마 질려서 다시는 고소를 안 할 거예요. 저는 요즘 고소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정희도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정희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석기 이 기소가 저는 정말 중요하고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변 대표님. 이석기 이 기소의 의미와 또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지난해 이른바 통진당 선거 부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 연합 논란 때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이석기란 사람이 이미 90년대 후반에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미 국가보안법 빌려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그거를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 강금실 명부장관 문재인 그 당시 정무수석이 민노당의 권영길, 노회찬 등과 계속 면담하고 한 총련과 계속 면담하면서 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석기를 형도 제대로 안 산 사람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2003년도부터 나오자마자 이번에 기소 내용 나오더군요. 풀리자마자 바로 또 간첩단 조직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석기 움직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과 이른바 좌파 시민사회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거. 민주당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석기 석방에 대해서 같이 집회하고 같이 이른가 정부 추진했던 그 인물이 민주당 현재 박용진 대변인입니다. 박용진 대변인이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 종북 인사들 석방 투쟁을. 그래놓고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 대변인 논평을 하면서 아 이석기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에서 분당에 나간 노회찬 씨, 심상정 씨도 다 알고 있었고 지금 훈수 두고 있는 유시민 씨도 다 알고 있었고 이석기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대선 때 이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종북돼서 정권을 잡았으면은 국정원장이 이석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자리 배분할 때 외교안보분야는 통합진보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은 통신당이 가져갔고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꼬리 자르게 한다고 이석기를 몰랐어요? 아니면은 아 저런 정신병자들 저건 원래 힘도 없어요? 이석기란 사람이 과거 최소 20년 동안 종북 세력의 자금책으로서 수십억을 움직였고 민노당의 모든 선거를 다 총책임졌고 심지어 대학 학생의 선거까지 다 책임져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고 절대 정신병자 아닙니다. 이석기 거의 실무 책임자이자 요즘은 더 올라가서 종북 세력 전체 사령관이고 이걸 모든 좌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더 분노스럽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잘 드세요 이렇게. 네, 여기 접촉을 예, 잊지 마시고. 예,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 혁명가들은 자기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빨갱이다 이럴 줄 알아야 진짜 혁명가입니다. 이석기는 지금 깜빵에 갔어도 아직도 종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 제대로 된 빨갱이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잔챙이죠 사실.
근데 이 북한도 사실은 이석기를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석기가 체포되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북한은 우리하고 엮지 마라 이러고 우리 정부와 금강산을 어떻게 좀 해보자고 이산가족을 가지고 미끼로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말려들지 않고 이산가족은 이산가족이고 금강산을 하고 싶으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라고 요구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들고 나온 게 이석기를 통일 애국 세력을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금강산 관광만도 못한 게 제3순위가 이석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도 버림받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빨갱이라 말도 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면서 남한의 통일 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북한이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자기들을 따르는 그 많은 세력들이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인식을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금강산이 잘 됐으면 이석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반국가 단체가 빠졌습니다. 여적죄도 빠졌습니다. 130명이 모여서 전쟁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조할 건가를 의논해 보자고 한 그 모임, 특히 통신이나 기관 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건가 논의한 모임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여적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나사가 좀 풀렸어요. 최동욱이 밑에서. 안 그렇습니까? 네. 말 나온 김에 과연 그러면 이 RO라는 모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적죄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변 대표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반국가 단체라는 게 지금까지 그 1심의 간첩단도 그랬었고 그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사실은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것도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포착이 됐거든요. 그거 포착되자마자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김승기 국정원장 해임시켜버렸어요. 더 조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왕재산 사건이 터졌죠.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 그것도 사실 지금과 같이 거의 똑같은 무장폭력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반국가 단체 부분들이 사법부에서 거의 다 무혐의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 토론할 때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밑에서 지하 조직과 연관돼서 은밀하게 조직을 짜고 아니 그래서 무슨 뭐 조직 무슨 사무실을 뭐 내가지고 간판 거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아직 규격화된 단체가 아니면 반국가 단체 혐의를 다 무혐의 때려버리면은 간첩 조직단을 잡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가 독특하게 내란 음모죄가 걸렸지만은 그것 빼버리면은 그 고무차량죄 하나로 남는 겁니다. 고무차량죄 하나. 그래서 고무차량죄 지금 뭐 심지어 우파 내에서도 고무차량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간첩단 사건 잡을 때마다 다 무혐의가 나오니까 마지막 남은 게 고무차량죄 하나 가지고 처벌해 왔던 겁니다. 이런 사법부의 현실 자체도 우리도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고무찬양죄가 없으면 사실 이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적단체, 이적죄나 여적죄 또 이 그 반국가 단체 조직에 관련된 이거를 빼고 그냥 넷죄만 이 기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소가 된 건 잘한 거지만 이게 좀 불안전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사회에 이 종북 하는데 처음에는 종북이 어딨냐 이랬어요. 안철수 같은 사람은 간첩이 어딨냐고 네 그런 참 한심한 소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아주 깊숙하게 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지식인 집단의 상당한 부분들이
좌파 세력들이, 특히 종북 세력들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영화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도려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학교에서 어린애들한테 이 좌파 종북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특히 최근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투쟁하겠다라고 전교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상근자에 관한 문제 지적 때문에. 근데 이 전교조 문제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종북 청산 척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잘못된 국사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서 되겠습니까? 교학서 하나에 남은 교과서 7개, 그래서 7대1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잘못 가르치면 결국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잘못 사면 그 물건 잘못 산 만큼 손해볼 거 맞지만, 애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받게 만들면 그거는 가정에 영원히 그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특히 그 앞으로 우리 이 종북 척결에 중심에 놓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중국도 그나마 어쨌든 최소한의 시장 경제는 유지하고 있죠. 최소한의 뭐 정치 자체야 뭐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북한의 행태를 중국이 계속 방어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저런 행태를 계속 똑같이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내에서 종북과 반종북을 가리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건 예전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게, 종북이 존재하고 종북이 나쁜 거를 뻔히 알면서 이를 은폐해서 손잡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더 나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주당과 국민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종북을 옹호하는 이상은 종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다음 지자체든 총선 때든 완전히 낙선시켜서 통진당 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각오로 싸우면 종북이 없습니까? 네, 아까 이 전교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 전교조야말로 지금 뭐 법의 조직이냐 뭐냐 하기 전에 강제로라도 해산을 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교조에서 가르치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왜곡됩니다. 이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 깊게 박아놓는 이런 그 죄를 생각하면은 지금 다 이 사람들을 처형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의 역사교과서를 전부 사가지고 근세자 부분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발전을 이룬 지도자들을 다 역사의 죄인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이걸로 배우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더 많이 하라고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교과서 개편을 확실히 하고 나서 역사 교육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북 실태 그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문학에 지금 뭐 설국열차로 유명한 또 괴물한 이 봉준호 감독, 이 사람이 원래부터 민노당 당원이었고 지금 통진당 당원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 역시 민노당 당원이었습니다. 또 이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선언을 한 영화 감독이 200명이 넘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고 해서 다 종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다 이 문학의 영화계는 다 이 좌익으로 경도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성계는 지금 이 보수 우익에 활동하는 여성 단체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최동욱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를 고소하는 이 여성단체들을 모두 좌파단체들이고요. 또 교육계 전교조 있죠. 또 이 정부의 전국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이 부정선거했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 지금 과거에 간척질을 하거나 또는 종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30분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좌관까지 합치면 1인당 7명을 국가의 세금으로 다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황장엽 씨가 우리 내부에 한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고정간첩과 종북 세력의 핵심을 4만 5천 명으로 보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20만 명을 예상한다는 그 미국 정보단체 그런 그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핵심에 통진당이 있습니다. 통진당 반드시 해산해야 될 이적단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먼저 이야기. 그 통진당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해산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석기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100%. 그러면 통진당의 국회의원 6명, 보좌관 수십 명, 또 통진당에 주어지는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100억도 넘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고를 가지고 당분간 통진당에 돈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씩. 그럼 이걸 막으려고 한다면 제가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라고 한다면 당장 민주당의 통진당 의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당장 직무정지돼서 월급이나 각종 수당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으로 정해져서 법적 정당 보조금을 받는 공적 정당이 이 종북으로서 이 낙인이 찍혀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매년 수십억씩 주어서 되겠습니까? 더 문제가요. 이 종북들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몰빵 한 군데로 몰빵을 하면 망해버리면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북들이 조그만 당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도 몇 명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아마 통진당을 해산한다 하더라도 종북 청산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또 좀 있으면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밥값을 할 수 있는, 사실 새누리당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어도 민주당 지지율 2배 나오잖아요. 새누리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밥값을 하는 가장 큰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을 보고 이 종북 의원들의 직무정지를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무부가 이제 그 통진당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겠다고 아마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를 한 상태인데, 이거 뭐 저희 아마 국민행동본부에서 이미 이석기 사건 터지기 한참 전에, 한 몇 년 전에부터 통합진보당의 강력만 조사에서 이게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 그 민노당은 아예 2007년 대선의 공약을 코리아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김선동이에요. 김선동이 당시 사무총장 할 때. 이미 그때부터 법무부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 이미 전교조는 교직에서 해임된 사람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적으로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걸 노동부하고 교육부가 또 한 10년 이상도 안 하고 봐주고 있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즉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법무부든 노동부든 교육부든 이렇게 기회주의적이었던 거죠. 그 기회주의 세력이 어쨌든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선 강연에서 조갑재 대표가 이제 웃으면서 작살내자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큰 싸움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야, 저런 기회주의 관료들이 종북 잡겠다고 나서는 거 보니까 이미 대세는 끝났구나.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지금 종북 잡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북을 잡고 북한 김정은까지 잡고 자유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1, 2, 2년, 3년에 되는 거냐 아니면 10년, 20년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세대보다 문제가 아니라 10대, 20대들의 인생이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우리가 더 정확한 전술을 통해서 종북 세력들을 빨리 척결하고 북한까지 자유통일할 수 있는지 이제 큰 차원의 고민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이 물꼬를 늦추지 말고 네, 정말 이 온 국민이 애국 시민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고 몰아주시고 또 지켜보시고 잘못된 것을 엄중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요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사라져버린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성단체 예연합은 무슨 하는 단체입니까?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는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즘 이 최동욱 씨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좌파들 쪽에서는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을 잘 챙겼는지 한번 봅시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때 이틀 이상을 감금시켜놓고 그 여직원을 틀기 위해서 차로 고의 충돌하고 이러면서 미행하고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그 여직원의 주소와 인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사찰한 거 아닙니까? 정부의 공식 자료를 뺀 거 아닙니까? 윤창중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윤창중 씨. 미국에서 귀국할 때 공항에서 비즈니스를 카드로 끊으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했다라는 걸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입니까? 그 인권 침해 아닙니까? 윤창중 씨 집 앞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윤창중 씨 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위공직자의 성윤리, 장관급쯤 되는 공무원이 혼의 여인을 10년 이상 두고 그 밑에서 애까지 나와 있고 그걸 급작스럽게 청문회 전날 이사시키려고 현금 덩어리로 1억을 더 가져갔고 그 다음에 더 이런 것들이 취재에 돌입하니까 애를 미국으로 도피를 시켰다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문제가 전부 한 덩어리 아닙니까? 바람 피운 거, 애를 넣은 거, 또 그 여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전세를 더 비싼 데 얻어준 거, 또 더 나아가서 그 애를 미국으로 유학을 1년에 수천만 원을 시켜서 유학을 보낸 거,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 아닙니까? 이거를 별건 감찰이랍니다. 별건 감찰. 여러분, 그러면 최동욱이는 이런 걸 몰라서 전두환 추징금을 받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징금과 관련된 수사만 했습니까? 전두환 씨 아들들과 처남을 다 불러가지고 탈세, 해외 자산 도피로 조지니까 할 수 없이 돈 내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별건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이고 별건이고 전부 다 본인들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동욱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최동욱은 엊그제 고소를 할 때 최동욱은 이랬겠죠. 민주당하고도 통해 있고 여러 군데 통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넘기고 자기한테 유리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추석 민심에서 최동욱은 나쁜 놈으로 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안 하면 찌질해지니까 할 수 없이 고소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TV에서 몇 번 이야기한 하나마나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정보도 신청을 낸 겁니다. 이거 가지고 유전자 감식한 거는 세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최동욱의 일정인인 아들로 추정되는 친구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이 입마담도 사라져버렸어요. 입마담도. 근데 입마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TV에서 입마담이라니까 앵커가 화들짝 딥디다. 식당 주인이라 그러는데 마담을 마담이라 못하고 식당 주인이라 해야 됩니까? 네이버의 한글 사전에 보면 술집 주인을 일컫는 말로 마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아주 특정한 데만 인권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동욱은 조선일보를 민사 행사로 거액을 들어서 고소하지 못하고 입마담을 절대 고소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변 대표하고 우파 인사 몇 명하고 밥 먹다가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최동욱 씨가 요즘 참 불쌍하다.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갈라 하고 최동욱 씨 가족도 불쌍하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최동욱 씨 보고 최동욱 씨 아들의 이름을 10년간 도용한 그 입마담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고소장이 하나 접수된 것 같고요. 변 대표도 곧 고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최동욱은 지금 최동욱을 지지한다라는 변호사들이, 좌파 변호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저하고 대판 싸웠죠. 뭘 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개 검사 앞에 가서 수사를 받겠느냐. 그래서 고소를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최동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일개 검사가 수사한 장본인 아닙니까? 이제 최동욱은 검사도 아깝습니다. 경찰서 수사과 직원한테 불려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변 대표가 고소할 때는 서초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최동욱 총장 관련 조선일보 첫 보도를 보고, 만약에 내가 저 최동욱 혼외자식 정보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를 하느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를 보도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일날 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젊었을 때 실수로 혼외자식을 뒀지만, 그래서 내 호적에 못 올렸지만은 실제로 내 친아들로 생각하고, 하지만 이거는 검찰총장 직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계속 검찰총장 하겠다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거의 몰렸는데도 여전히 친노 종북 매체는 최동욱 찬양하고 거의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쿨하게 운정하고 갔을 때 조선일보나 그걸 보도한 매체가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저는 그걸 걱정했었는데, 놀랍게도 임마담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보편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해놨습니다.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아이의 원래 아버지도 최씨, 하필이면은 존경하는 사람도 최씨, 그래서 최씨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다. 최씨가 전체 성 비율이 0.5%밖에 0.5% 이하입니다. 0.5%씩 2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한 몇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야,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이 검사고 존경할 만 하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너 아버지로 불러라. 요즘 11살짜리는요, 인터넷 검색, 요즘에 3살, 4살도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웬만한 애들이. 그러면 어머니랑 아들하고 짜고 우리 저 사람 아버지로 삼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야, 이게. 이거를 믿으라고 이거를 지금 최동욱과 그 입마담의 사람이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모욕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이런 수준의 말을 가지고 속일 수 있느냐? 저는 김경재 씨가 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정말 몇만 분의 1 수준의 아름다운 미담이 있을 수도 있다.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이 술집 마담의 가족을 너무 가엽게 여겨서, 그래, 내 이름 팔아라. 내 이름 팔아서 너희 잘 살아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몇만 분의 1의 미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확률 가지고 우리가 승부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스턴트맨도 아니고 본인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상식 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로맨티즘 하나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살아났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쿨하게 인정하고 갔었을 때는 조선일보가 너희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 역공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동욱과 그걸 찬양하는 민주당과 그걸 찬양하는 포털사 친노 정부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삼류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10년째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병부터 지금 수도 없는 거짓말이 성공해 왔기 때문에 또 그 수법을 쓰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 하에부터 급속히 이른바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페이스북, 트위터 곳곳에 들어가서 진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거짓이 안 통하는 시대 흐름을 그들이 간파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한 걸 써먹다가 이제 계속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임마당과 최동욱의 행태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껴야 돼요. 모욕감을. 우리 뭘로 보냐. 그래서 네.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최동욱 씨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한 가지, 그러니까 팩트가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가 진실을 밝혀주겠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감찰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느냐, 이런, 저는 이게 아주 그 타락한 권력의 그 한 실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찰을 좀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소송을 걸으려면, 고소를 하려면 그 입마담을 고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확률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런 아이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밝혀주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10년간 도용한 그 사람을 고소해야지 어떻게 조선일보에다가 정정 보도 신청을 하는가,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최동욱 사건은 정부가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 내용, 조사하는 그 과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끝으로 이 요즘에 지금 시끄러운 이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네, 마무리를 하시죠. 사실 저 그 기초노령연금에 오늘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이거 사실 터질 게 터진 거죠. 지난해 대선 과정을 잘 보면은 NLL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 전체가 친노 정부 세력이 주도했던 세금 복지 파퓰리즘에 거의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때 비대위원장 김종인부터 해서 이상돈 등등이 주도해서 거의 좌파보다 더 앞서가가지고 이번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캠프가 먼저 공약했던 거를 문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통계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 복지 재원으로 추가로 한 70조 대고, 뭐 문재인은 대통령 됐으면 만약 180조 대로 어쨌든 큰 차이는 나지만 둘 다 모두 국민 세금 가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얘기한 건 맞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걸 만약에 더 간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내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그야말로 국가경제 파탄으로 갈 텐데, 그나마 양심이 존재해서 박근혜 정부와 그쪽 이제 뭐 새누리당까지 포괄해서 여기서 일정 정도 좀 궤도를 수정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한 거는 천만다행인 겁니다.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전체 좌파 언론과 전체 민주당원들 또 집회 시작했습니다. 또 집회 시작해서 거짓말한 정부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는데, 자, 이 부분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데는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은 떳떳할 수는 없어요. 일단 국민은 얘기한 거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경고했고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던 세력이 바로 외곽의 애국진영 애국시민단체죠. 그때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믿고는 계속해서 수세로 몰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종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복지 파퓰리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금 낭비 파퓰리즘 대해서 외곽에부터 싸워가지고 새누리당부터 바로잡고 민주당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선될 때 그 공약 이행률이 퇴임할 때까지 전체에서 공약 내세운 것을 이행한 확률, 이 비율을 보니까 6%다. 자기가 공약한 것에 6% 이행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역대 이 대통령들이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얼마를 지켰는가? 국민들은 퇴임 시에 대통령이 얼만큼 지켰는지 퍼센테이지나 확률을 따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공약이 조금 변경됐다, 사정이 이렇다 라고 나와서 설명하고 사과를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정직한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2만 불에서 지금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저 종북 세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이 보편적 복지 운운하면서 이 돈을 벌고 성장할 것보다는 어떻게든 나눠 쓰겠다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100 몇 년째 이렇게 가면 150조가 된다는 이것을 하나씩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에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 그런데 135조를 뻥을 쳤고 야당이 겁도 없이 192조 뻥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박근혜 후보는 한 300조 뻥을 칠 수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양심적으로 깎아서 135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잡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탈세를 잡으려 해도 잘 안 잡히고 예산 지출을 통제하려 해도 워낙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좀 상위 30%는 좀 참으시오, 어려운 사람부터 좀 줍시다 하고 수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또 한 건 잡았다고 경로당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김한길 대표가. 여러분, 경로 오늘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 성당에 수원에 있는 매교동 성당 신부님입니다. 그 나이 드신 65세 이상 신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자, 우린 참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제대로 서고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했답니다.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애국 아닙니까? 여러분 좀 참고요. 저 민주당은 뻥을 치기 시작하는 저 버릇을 못 고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도 영원히 집권 못할 겁니다. 국민의 지지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읽고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과연 이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초과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종북 척결될 때까지 이 성남이 더 아름다운 종북과 무관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